역사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허기를 채워줄 따끈한 역사 한 잔 준비했습니다. 자, 자리에 편히 앉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디 가서 쉽게 듣지 못할 아주 은밀하고도 치열한 조선 왕실의 뒷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만백성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아니면 나라를 걱정하느라 밤낮으로 고민하는 엄숙한 군주?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왕에게 부여된 가장 무겁고도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웠을 의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한 후계자를 낳아 종묘사직을 잇는 일이었죠. 이건 단순히 개인의 자녀 계획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왕의 침소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선 왕실은 왕과 왕비의 합궁을 결코 우연이나 감정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날짜,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의학적 지식이 총동원된 이른바 합궁의 과학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역사다방에서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조선의 왕들이 후사를 위해 실천했던 기묘하고도 정교한 택일법과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들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깊은 밤, 경복궁의 고요한 침전 주변으로 긴장감이 감돕니다. 왕과 왕비가 만나는 날인데 분위기가 영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침전 밖 복되는 나이 지긋한 상궁들이 줄지어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고 저 멀리 관상감에서는 천문학자들이 별자리를 관측하며 시간을 재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사랑을 나누는 자리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험실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조선 왕실이 왜 이토록 합궁에 집착했을까요? 그 답은 조선의 통치 철학인 유교에 있습니다. 왕실의 혈통이 끊긴다는 건 곧 국가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정력과 왕비의 수태 능력은 국가 최고의 기밀이자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선은 관상감이라는 국가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관상감은 오늘날로 치면 기상청과 천문대, 역술연구소를 합쳐놓은 곳인데요. 이곳 관리들은 왕의 합궁 날짜를 잡기 위해 매달 머리를 싸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태길입니다. 아무 날이나 만나서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날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죠. 관상감 관리들은 먼저 왕과 왕비의 생년월일, 즉 사주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진과 별자리의 위치, 음양오행의 흐름을 대조하죠. 기운이 너무 강한 날은 아이의 성정이 거칠어질까봐 피하고 기운이 너무 쇠한 날은 아이가 약하게 태어날까봐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길 과정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피해야 할 날이 너무 많았거든요. 일단 일식이나 월식이 있는 날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변하는 날이니 불길하다고 본 거죠. 천둥이 번개치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안 됩니다. 자연의 기운이 요동치는데 그 기운이 아이에게 스며들면 안 되니까요. 심지어 국가적인 제사가 있거나 왕실 어른의 기일 근처도 당연히 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빼고 나면 한 달에 합궁할 수 있는 날은 고작 하루나 이틀, 많아야 사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왕비의 침소에 들 수 있었던 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어렵게 날짜가 잡혔다고 칩시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합궁 날짜가 정해지면 왕과 왕비는 일종의 몸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정서적인 안정을 취합니다. 특히 왕비의 경우 수태를 돕기 위해 내의원에서 처방한 특별한 보약들을 먹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들이 줄을 이뤘죠. 드디어 운명의 날, 합궁 장소인 침전의 환경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선 왕실은 음양의 조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침전의 온도와 습도까지 신경 썼습니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전기가 흩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침전 주변을 지키는 상궁들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경비를 서는 게 아니라 합궁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독했습니다. 여러분 믿기시나요? 왕과 왕비가 동침하는 방 바로 밖에서 상궁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적절한 시간이 되면 상감마마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기운을 너무 많이 쓰면 왕의 건강이 상할 수 있고 또 지나치게 긴 시간은 오히려 잉태에 방해가 된다는 의학적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사생활이라는 건 조선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원리로 이런 합궁법을 만들었을까요? 그 근저에는 당대 최고의 의서인 동의보감과 다양한 방중술 이론이 깔려 있습니다.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서 자식을 두는 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내용이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봐도 꽤 흥미로운 구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합궁 시간은 주로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인 자시와 축시를 선호했습니다. 이때가 하루 중 음기가 가고 양기가 처음 생겨나는 시간이라 생명력을 얻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본 것이죠. 또한 몸의 자세나 호흡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남성은 양기를 보존하고 여성은 음기를 받아들여 화합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정서적 교감이 수태의 성공률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현대적인 호르몬 수치나 배란일 계산법은 없었지만 인간의 신체 흐름과 심리 상태가 임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철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사를 얻는 일은 늘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숙종을 예로 들어볼까요? 숙종은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왕이지만 정작 왕비인 인현 왕후와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결국 장희빈에게서 아들인 경종을 얻었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난 황국과 피바람은 조선 역사의 비극으로 남았죠. 반면 세종대왕은 어땠을까요? 세종은 소헌 왕후와의 사이에서만 8남 2녀를 두었고 후궁들까지 합치면 무려 18남 4녀라는 엄청난 자녀를 두었습니다. 조선 왕들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둔 왕 중 한 명이죠. 세종의 이런 성공은 단순히 왕의 체력이 좋아서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세종과 소헌 왕후의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왕실 의학의 철저한 관리가 결합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세종은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왕실의 가장 큰 의무인 번성에도 완벽했던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왕비가 아닌 후궁과의 합궁입니다. 왕비와의 합궁기, 정통성 있는 세자를 얻기 위한 엄격한 의식이었다면 후궁과의 합궁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후궁들 역시 왕의 승은을 입기 위해서는 궁중의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했고 그들의 처소 또한 기운이 좋은 곳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비의 수태가 어려워지자 오히려 후궁들을 통한 후사 확보가 국가적 전략이 되기도 했죠. 영조나 정조 같은 위대한 왕들이 후궁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플랜 B 역시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날짜를 잡았는데 왜 조선의 왕들은 뒤로 갈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후손 보기가 힘들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실제로 조선 말기로 갈수록 왕들의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강화도령 철종처럼 후사가 없어 반계혈통에서 왕을 데려오는 일까지 벌어졌으니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역설적으로 지나친 관리에서 찾기도 합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위치입니다.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합궁조차 정해진 날짜에 상궁들의 감독 아래 해야 했으니 그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과 본능이 아니라 의무와 절차로 변해버린 침소의 분위기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죠. 또한 근친혼에 가까운 왕실 내 혼인 관계가 유전적인 취약성을 불러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조선 왕실이 실천했던 합궁의 과학은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왕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과 하늘의 뜻에 순응하려는 유교적 경외심이 맞물려 탄생한 독특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기륭을 점치고 약재로 몸을 다스리며 침전박 상궁들의 외침을 들어야 했던 조선의 왕들. 그들에게 침실은 휴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역사다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드신 역사 한 잔 어떠셨나요? 이 기묘한 태길법과 합궁의 과학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선의 왕이었다면 이 엄격한 규칙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우리 역사다방의 단골 손님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다방의 문을 계속 열어두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번에도 남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역사 메뉴를 가장 먼저 맛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번 대화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또 다른 은밀한 비밀이나 혹은 다른 나라 왕들의 기상천외한 풍습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깊어가는 밤, 조선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평온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더 흥미롭고 소름 돋는 역사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다방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